25번 할 차례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보조원 소속공개사 모두 업무개 시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모두 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인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 고용신고 의무 없다 했는데 용어 정의에 보면 자격증 있는 임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가로 안에 있죠.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는 거지 개업공개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개업공개사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4번 소위 중개인은 소속공개사 고용할 수 없다 했는데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없는 사장도 자격증 있는 직원 고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죠.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없다는 데 차이가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26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2번이 답이고요. 1번 무명계약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무명계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무명계약, 무명,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름이 없다 이 말은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민법에서 비전형계약 이거 같은 말입니다. 비전형계약이다 이 말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계약이라 해서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거는 14개 전형계약이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게 있죠. 민법에 없다 이 말이 무명,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에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식계약이다 해서 X입니다. 불요식계약입니다. 불요식. 민법은 한자를 알면 좀 더 편하죠. 공부하기가. 불요식. 지금 뭐 한자 알 필요는 없고 불요식계약이다. 특별히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말로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문서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따라서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정상 제재는 받아야 된다. 즉 업무정지 처분은 받아야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번 그래서 요식계약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불요식계약입니다.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유언 같은 거는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유언은 5가지 유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요식행위죠. 그래서 유언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한테 재산 다 줄게 이렇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엄격한 요식행위가 요식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죽으면 너 다 줄게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 변호사 데리고 와서 그 녹취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말로만 해놓은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되므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판례입니다. 1958년도 판례가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즉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묻지 않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1958년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상무계약, 조건부 상무계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고 민사중개계약이다. 예,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의뢰인은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지만 개업공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죠. 그 완전 순수한 쌍무계약은 아니라고요. 다만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6회 때까지는 편무계약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6회 때부터 쌍무계약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이죠. 매매계약은 일시적 계약,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는 데 구분의 실익이 있죠. 그 중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민사중개계약이다. 상사중개가 아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를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26번의 답 2번입니다. 이거는 민법 계약 총칙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27번 판례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은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이 두 개만 봐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증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지금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인데요.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즉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이 사건 번호만 알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그럼 업무정지가 더 큽니까? 규제가 더 뭐가 더 타격이 커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500만 원 과태료하고 6월 업무정지하고 옛날에 업무정지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어요. 과태료는 완화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위반 안 할 수가 없다. 의뢰인이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확인 설명 걸리게 돼 있어요. 의뢰인이 민원만 제기하면. 왜냐하면 완벽하게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조, 소음, 진동 우리가 소음 측정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긁고 넘어지면 뭐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하다, 보통이다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거 업무정지 해도 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뢰를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지금 부동산 되지도 않는데 어려운데 그 업무정지 다 하면은 국민들 반발이 너무 국민들이라고 했는데 반발이 심할 겁니다. 웬만하면 행정지도만 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도 미치겠대. 자꾸 의뢰인이 민원 제기하니까 민원 제기해가지고 해결 안 해주면 민원 처리에 가는 분들에서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돼요. 요즘 국민신문고 이런 게 있더라고.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라오면 2주 안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아무 행정처분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 또 민원 제기한 민원인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나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서 특정한 사람 매수인이나 매도인 한 명에게 개업공개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줘야 돼요. 손해 입었다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약점 잡고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답 2번입니다. 그래서 27번.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27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그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인데 즉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했죠.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따라서 그 의뢰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돈을 실장이 떼먹고 가면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판례예요. 그냥 판례는 이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읽어만 보면 돼요. 그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이런 거 돈 맡기는 거 떼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 그 저도 중개사무소 할 때는 매일 출근하면 조회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옆에는 보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 이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애국가도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티타임이라고 해서 같이 차 마시면서 좀 뭐 말은 해야 돼요. 한 5분 정도는 오늘 할 거 뭐냐 이런 거 미리 좀 서로 점검은 해야 되겠죠. 4번 중개행위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사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한쪽으로부터 의뢰받는 게 이게 공동중개잖아요. 5번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중개보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 법 14조에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이면 겸업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겸업하는 것, 즉 분양대행하고 받는 돈,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 컨설팅하고 받는 돈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관리대행을 하고 받는 돈 이런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답 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5번. 자격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하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고 5번.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한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모두 이행했다. 이 뜻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에요.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전술기회죠. 그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해가지고 자격 취소하도록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럼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 처분할 때에는 미리. 그리고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5일 이내 보고입니다. 보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정처분은 보고하는 거 없습니다. 5일 이내 보고고요. 또 5일이라는 숫자는 여기 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29번 타당한 것은 답 2번입니다. 1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인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번 등록관청 X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2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3번 30일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의뢰인으로부터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즉 왕따시키는 경우,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30일, 3월, 1년 숫자 3개가 나오는데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답 2번이고요. 30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시행규칙 8조 1항에 있는데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원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죠?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공항 갈 때 빨리 수속 받으려면 15,000원인가 내면 빨리 수속 받을 수 있대요. 그 자본주의에서 뭐 돈 내고 빨리 받겠다고 하는데 뭐 반대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거 전자적으로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있던데 그 사람한테 안 하고 기계로 하면 좀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사람들 기계는 좀 줄을 덜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다 기계로 하는 거는 그 공항에 가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나 그거 같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렇죠. 신청 한번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진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받겠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옛날에 반명한판 사진은 3 곱하기 4cm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반명한판 사진 대신에 여권용 사진. 작년 기출문제 출제됐다. 자, 2번은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1매입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2매입니다. 모든 사진은 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4번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31번 판례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역시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2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업에 해당된다. 반복했다면 판례가 2000도에 837입니다. 사건 번호가 2000도에 837 찾아보면 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즉 은행에 돈 빌리는 거,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건당 설정하는 걸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은행 대출 알선하면 커미션을 0.3% 받습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받아도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 업입니다. 업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거래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직업의 줄임말이죠. 이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8번 하면 업이고 7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4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전세 물건 중개를 했다면 이것은 중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 하면 계속 반복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업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3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매계약의 경우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2번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이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가 필요다. 동그라미 1번을 위반했다고 했대 있잖아요. 매매계약.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가 필요가 되겠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 안 하면. 4번이 답입니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고요.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고요. 특별 집중조사가 바로 여기 있는 4번처럼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서브노트 111페이지에 있죠. 111페이지 서브노트 11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이다. 5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앞에 문제하고 중복되잖아요. 앞에는 틀린 문장이었어요. 32번의 답 4번입니다. 33번 정정신청에 관해서 틀린 것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변경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할 수 없다 했는데 정정 가능합니다. 답 3번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번에 있는 것처럼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변경 신고할 수 있지만 정정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가격은 변경 신고할 수 있지만 정정 신청할 수 없고 5번은 면적은 정정 신청, 변경 신청 모두 가능하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 15번. (34번입니다) 용어 타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의뢰, 보수, 업, 이건 뭐예요? 중개업에 대한 용어정이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거는 뭐 앞에 있으니까 뭐 수없이 많이 했죠.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주로 집중을 하죠. 3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것입니다. 기역,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분묘기지권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묘기지권 추석에 승무하러 갔는데 묘가 다
없어졌고, 또 어떤 분은 이 봉분주에 여기를 갖다가 한 1m 깊이로 깊이 파놨더라고, 산에. 안 옮기면 여기에 더 깊이 파가지고 아예 못 건너가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무연고 분묘로 해가지고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다 벌써 납골 장묘업자에 의뢰해가지고 다 벌써 다 옮겨버리고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합의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이거 땅 팔라고 하는데 합의해달라면 합의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팔아라, 합의해준다 해놓고 팔고 나면 이거 옮기려고 했는데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다 죽는다고 해서 못 옮기겠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분묘기 옮긴다는 말한 걸 녹음해 놓으면 돼요. 이게 분묘기지권 이장한다 말했으면 그거는 지켜야 돼요.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해놔야 돼요.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개장 공고 내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무연고 분묘를 해가지고 그냥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구속은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후손들이 고발했더라고. 고발장 보여주던데 그 해봐야 구속은 안 되고 받아봐야 뭐 벌금 좀 나올지 몰라요. 안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지금 분묘기지권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근데 조금만 더 지나버리면 분묘기지권 거의 다 인정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후손들이 거의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우리 아들한테도 나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을래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생각하면 못 죽어요. 불안해서. 어쨌든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평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암장, 암매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 예, 남편이 사망해서 이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가 이게 부인의 묘를 또 하나 더 봉분을 설치할 수는 없다. 물론 자기 땅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합장하는 게 되겠지만 남의 땅에다가 합장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분묘 설치하는 거 무조건 10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산에다가 어머니 묘 설치했는데 아버지 옆에다가 합장했는데 따지고 보면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게 무조건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뭐 시골 마을 동네 그 시골 사람들이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 600만 원 돈 주고 우리 거기서 계속 살다가 어머니가 나오고 제가 한 20년 모셨는데 다시 묘 설치하려니까 청년에 300만 원, 분녀에 300만 원 돈 줬어요. 안 주면 장사대행 가는 분들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300m 도로로부터 300m 떨어져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걸 그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저 밖으로 둘러서 가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동네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상녀도.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묘 설치하면 100% 위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니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 분묘기지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가 안 된다고요. 타주점유라고. 즉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묘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죠.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D가 틀렸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리얼도 판례가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지만 지상권이라면 이게 5년이잖아요. 공작물이니까 최단기 존속기간이. 그러나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판례라고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미음 만일 갑이 을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분묘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건 1958년도 판례인데요. 맞아요. 분묘 소유자도 아닌 거 남의 묘 설치해놓고 그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비업이 틀렸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 없이도 시효 취득하죠.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 취득만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자기 땅에다가 조상 분묘를 설치했다가 땅을 아무 말 없이 팔았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생기지만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36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답 4번입니다.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급계약. 근데 4번은 30호, 3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잖아요. 4번은 건축법상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상 허가 대상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요. 37번입니다. 틀린 것 답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가 똑같습니다. 축소, 변경 다 똑같습니다. 재지정 절차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죠.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만. 나머지 해제 절차와 지정 절차 똑같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의사가 지정한 경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답 5번입니다. 38번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답 5번입니다. 1번은 실무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2번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가능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5개가 있다고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폐업해도 결격사유니까 등록 못하죠. 4번은 도배업은 안 됩니다. 도배업체 소개업은 되는데 도배업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요. 법 14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 겸업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에요.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3분의 2라도 3분의 3이 다 공인중개사라도 상관없잖아요. 등록받을 수는 있죠. 5번이 답이라고요. 3분의 1 이상이니까 3분의 2라도 되고 3분의 3이라도 상관없다. 다 공인중개사라도 상관없어요. 5번이 답입니다. 39번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 2번입니다. 1번은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이상 11인 이하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요. 니은은 사후 의결 거쳐야 된다. X 사전 의결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면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칙 매년 1회 이상 시행인데 디귿 맞습니다. 리얼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냥 심의위원회라는 말 줄여서 해도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죠.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답 2번입니다.
40번.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이 답이고요. 1번은 100분의 20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100분의 10입니다. 방치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 2번 임대는 100분의 7. 그 다음에 3번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4번이 답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제기하는 경우 부가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다 1월인데 요거 하나만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이게 맞습니다. 5번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X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10%, 7% 부과합니다. 따라서 40번에 정답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모두 다 끝나고요. 이제 10월부터는 100선 합니다. 100문제. 한 주에 50문제씩 해서 100문제. 그래서 틀린 거, 지금 오늘 풀어본 것도 틀린 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뭐가 틀리는지, 뭐 서브노트를 보든 법조문을 보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법조문을 찾아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좀 틀린 부분 확인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또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7번 이상 틀려봐야 8번째 맞춘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고성덕 변호사가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자기가 사법고시 등을 합격했던 수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